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로 어디가 조금 더 수혜가 될 것이냐, HBM 넣는 데냐 안 넣는 데냐, 네네. 어떤 트리거 포인트,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이 딱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가 좀 살아나겠네. 그러면 어느 국가, 어떤 산업, 어떤 지역 이걸 딱 찍게 되면은 오늘 반도체 쪽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왔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이런 반도체 쪽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업종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었고. 네. 그런데 종목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명을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요? 안 되나요? 회사에서 문제가 없으시면 하셔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셔도 얘기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추천하는 건 아니다. 그쵸. 이익은 그렇게 아니니까. 하면. 네, 네.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일단 설명을 위해서 네. 그러면 뭐 이름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많이들 하세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대충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네. HBM 계약을 해서 실제로 공급이 들어가는 기업은 굉장히 양호할 것 같고요. 아. 그렇지 않고 열심히 테스트하는 기업은 여전히 좀 부진할 것 같다. 아. 오늘 그 상승폭을 보게 되면 일부 기업은 뭐 4%대, 또 어떤 데는 뭐 9%대 이렇게 그쵸, 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 마이크론처럼 실적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아.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반도체는 좋지만 이 안에서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바로 띄워버렸는데 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9% 넘게 올랐는데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오늘 사다가 네, 나중에는 돌아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끝까지 사고요. 네. 그 차이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엔비디아와의 연계성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정말로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액티브 종목을 찍어서 사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이 종목을 사려면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반대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 공매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트리거 포인트,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이 딱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가 좀 살아나겠네. 그러면 어느 국가, 어떤 산업, 어떤 지역 이걸 딱 찍게 되면은 대만이나 한국으로 그냥 돈이 쫙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그런 흐름들이 시장을 많이 이끌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로 어디가 조금 더 수혜가 될 것이냐, S사냐, 네. S사가 두 개죠. 그러네요. 네. 네. HBM 넣는 데냐, 안 넣는 데냐, 네네.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반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살 곳은 더 샀고 아닌 곳은 좀 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증시 조정이 최근에 나타났던 거는 반도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오고 나서 상당히 안 좋아졌다가 지금 갑자기 다시 마이크론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는 분위기인 건데 사실 나빠지기 전,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엔비디아와 반도체, HBM이 아주 강한 어떻게 보면 제일 주도 섹터를 오랫동안 가져왔었는데요. 네.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부터의 당분간의 전망도 여전히 반도체, AI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많이 빠졌다가 네. 최근에 좀 올라왔고 이게 조금 더 이어져서 내년까지 될 것인가 네. 여기까지를 좀 조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여전히 AI가 핵심이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연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돼,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바일이나 PC 이런 거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근데 서버나 데이터 이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엔비디아 쪽, AI향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한국 시장에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응은 단기적으로 일단 올랐고 앞으로는 빠르면은 뭐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부터도 서로 또 갈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되는 종목들은 되고 아닌 것들은 아닌데 시계열을 계속 뒤쪽으로 가다 보면 저는 AI 여기에 대한 수익 확보가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는 AI를 할 때 뭐랄까요? 이거 정말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걸로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거지? 이런 그렇죠. 물음표가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최근에 AI를 뭐 보고서도 쓰면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리서치 센터, 리서치 본부 되게 커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또 새로운 직원들한테 했는데 요새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네. 어느 회사나 다 그럴 거예요. 뭐 그래프 그려주거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으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자료를 검색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도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일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도움을 AI한테 받아요. 네. 네, AI한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챗 GPT고 나머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좀 희소한 건데 또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뭐죠? 네,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뭐 클로드라고 하는 그런 클로드, 게 있고 네. 뭐 많잖아요. 클로드, 네. 제미나이, 라마 뭐 아, 네.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써보니까 아 좋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 모바일로는 잘 안 돼요. 네. 네, 모바일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모바일로 잘 안 된 이유가 뭐 안드로이드 폰에는 좀 있지만 아이폰에는 없죠. 네. 아이폰 이번에 16 시리즈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년 정도 되면 17 시리즈가 나오면 분명히 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AI를 이제 리테일,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쓸 텐데 네. 저 같은 뭐 40대가 아니라 10대, 20대, 30대가 새로운 모바일 기기로 되게 확장적으로 쓰게 된다면 이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이게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금리도 낮아졌겠다, 수요도 늘어나겠다, 기술도 개발되겠다 이러면은 다시금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뭔가 AI가 여전히 살아있는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고 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뭔가 수익화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중심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처음 딱 시작하면서 하반기 전망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디펜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시장에서 AI가 살아있다라는 게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원래 플로우가 디펜스에 갖고 좀 방어적으로 가자 네.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훅 건너뛰어가지고 네. 내년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설명드리면 4분기 올해 4분기까지는 시장은 사실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소강 상태일 거예요. 뭐 네. 2,400에서 2,800에서 그냥 박스. 네. 그러다가 내년에 뭐 미국하고 한국 같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조금 자본 비용,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다시금 쳐다보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제 좀 올라가는 형태인데 지금 다 건너뛰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안 좋게 방어적인데요 갑자기 IT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이 예.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불확실하다고 사람들이 느껴요. 네. 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요. 네. 미국도 거래 대금이 예년보다는 많이 줄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11월 5일 날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거에 따라서 정말로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투자자들도 뭘 살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지를 그냥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다리는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될 텐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이런 기업이 따박따박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을 조금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자꾸 반도체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모건 스탠리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서 보면 반도체 겨울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물론 그에 대한 수많은 반박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만 팀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이 고점은 조금 통과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건 스탠리의 전망 자체가 뭐 강했지 사실 톤 자체를 누그러뜨리면 최근에 한국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거의 다 흡사해요.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오늘 자료에는 구성 못했지만 일단 이걸 보시면요. 예. 네. 여기 자료가 제가 코스피의 순이익 전망 증가율 이런 것들을 놔뒀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1분기에 43.9조 원, 50조 원, 그리고 52.1조 원 하고 내려가요. 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의 순이익 전망도 다 같이 뭐 공교롭게도 8월 이후로 다 내려가고 있고요. 이거를 업종별로 좀 나눠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건 없고 아, 반도체가 많이 빠집니다. 네, 예. 반도체 이익 하향 폭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건 스탠리의 뷰하고 비슷한 거죠. 이익의 하향 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반도체 중에서 두 번째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익 하향 폭이 빠르게 확대가 됐고 순이익이 11.6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 한국의 증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 제일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업종 크고 대표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이익 추정치를 대폭 낮춰요. 네. 그전에는 13조, 14조 됐다가 한 달 전에 뭐 11.6조 됐다가 최근 이제 한 달 이내에 막 내려가지고 가장 안 좋게 보는 회사는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3분기에 9.7조 원을 영업이익을 벌 것 같아요. 10조도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 조금 높게 보는 데는 뭐 11.8조. 그러니까 컨센은 10.5조로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이는 건 순이익인데 제가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가 좀 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 업종을 따라가게 되면은 좀 둔화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과거의 전망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또 골치가 많이 아플 거예요. 네. 네, 조금 높여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높여야 된다면은 어떤 기업에 삼성전자를 할 건지 아니면 SK하이닉스를 할 건지 이런 고민들. 요게 조금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이제 과거에 이제 특정 업종을 분석하는 때를 기억을 해보면 돌이켜 보면요. 그 3분기 실적이 보통 이제 10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월 말 요쯤부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 실적 추정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부터 해서 줄줄이 다른 산업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낮추면 그 산업들이 돌아가면서 빠지게 되고 그렇죠. 발표가 되고 나면 약간 좀 부진한 정도? 그 전에 이제 다 빠져버리는 거죠. 실적 발표 전에. 그런 다음에 4분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 해마다 좀 다른 흐름이 나와서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10월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4분기는 나빠도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부진했지만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면서 그 이후, 그러니까 11월, 12월 주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모든 걱정은 다 10월까지 반영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내년을 보면서 또 내년은 또 좋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박스권이 아니라 좀 좋은 방향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분명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좀 특이한 해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좋아졌다가 지금 확 꺾이는 중이고 네. 공교롭게도 한국은 한국만으로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 미국도 영향을 받고 중국에도 영향을 받는데 미국이 정책 모멘텀이 완전히 멈춰 있는 대선 전국으로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도 봐야 되지만 저것도 좀 걱정이 돼. 아, 네. 혹시라도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규제를 막 해가지고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바뀌어버리면 또 전망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요 특이한 케이스가 올해는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3분기 10월 달에 나오고 안 좋아져갖고 애매하고 내년엔 좀 좋아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신도 아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불확실하다. 지금은 네. 그냥 위아래도 막혀 있다, 박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요거 또 변수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자료 준비해 주실 때 혹시 여기에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혹시나 어떤 돌파구가 되지는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진짜인지 네. 아니면은 진짜라는 말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아니면은 약간 단발성인지 요거를 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타이밍이 좀 좋다고 보는 거는 사실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도 인하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여갈피 금리도 내린다고 했고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여갈피가 중국은 이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지 얘기도 하면서 부양한다. 부동산 살리면 소비도 늘어난다. 이러니까 시장 쫙 오르고 홍콩 난리 나고 한국도 오늘 관련주들이 네. 좋았는데요. 제가 그래도 타이밍이 좀 좋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은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음대로 하는 국가예요. 여기는 진짜 네. 뭐 이런 국가가 다 있지 싶을 정도로 뭐 3연임을 했고 네.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뭔가 쫓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딱 얘기를 했던 게 밑에 있는 관료들 모아놓고 야 무조건 5% 성장 맞춰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인민은행 총재 얘기해갖고 빵빵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5.5%로 계속했다면 위안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이래요. 미국이 멈춰 있는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위안화가 금리 차이 때문에 약해집니다.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위안화가 약해지면 이게 성장이 안 연결돼요. 근데 다행히 서울 뭐 짜고 친 건 아니겠지만 미국이 내려주니까 이때다 하고 딱 내린 거죠. 네. 근데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해서 내려줄 걸로 경로가 있고 중국이 조금만 따라가 준다면 이거는 분명히 한국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한국 기업과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데 세미나를 가거나 이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뭐냐면요. ROE하고 COE입니다. 그러니까 리턴 오브 에쿼티랑 코스트 오브 에쿼티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본 이익과 자기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네. ROE는 이익, COE는 비용. 비용에. 네. 이익에서 비용 빼면은 이게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인 게 좋다. 네.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줄 수 있고 네. 이익도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방산, 의류, 음식료, 통신, 화장품 이렇게 이익을 내는 것들을 저는 선호를 했어요. 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 ROE가 COE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다.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가전은 2차 전지인데요.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현상이 나오냐면 예. 관련된 업종은 중국 관련주예요. 네. 디스플레이는 중국이랑 경쟁을 하는데 또 오늘 미국에서 또 규제해준다고 하니까 예.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철강화학은 중국 수요예요. 무조건 중국입니다. 근데 안 좋았다가 부양책 나오네? 그러면 요 막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반응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좀 일찍 와가지고 방금 앞에 그 윤지호 대표님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네. ROE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ROE가 안 좋았는데 좀 개선되는 것들이 중국 이슈 때문에 있다면 중국 관련주가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튈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하반기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이 자기 자본,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 대비 네. 리턴이 더 큰 이 섹터들에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보게 되면 방산, 의류, 음식료, 통신, 화장품, 증권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하얀색 점이 찍혀 있는 거는 네. ROE가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 순위는 좀 빼고 보게 되면 방산, 의류, 음식료, 화장품, 증권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의류하고 화장품은 사실 중국 이슈 때문에 조금 지켜보지 않았고 방산이나 음식료, 뭐 증권 이런 쪽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또 자체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중국의 부양이 있기 때문에 의류와 화장품도 이제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앞쪽에 플러스인 쪽은 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의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전혀 크지 않다고 봐요. 아, 네, 저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요거를 네.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를 한 게 이렇게 대선이 있죠. 트럼프와 해리스. 네. 네,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굉장히 큰 전기를 네. 맞이하게 될 네. 겁니다.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후보별 이제 공약을 좀 놔둔 건데 네. 외교, 안보, 경제, 사회가 있는데요. 양측의 공약을 보게 되면 다 달라요. 정말로 거울처럼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데 밑에 있는 대중 견제 요 부분은 좋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교집합이다. 네. 예. 근데 이런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해리스는 중국에 대해서 기술 유입 차단한다. 뭐 요 얘기도 있는데요. 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똑같고 그리고 방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중국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지원을 안 한다. 해리스는 지원을 한다. 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리스가 된다. 계속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원해 주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요. 네. 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네. 유럽 중에서도 뭐 독일 정도, 이스라엘,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요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의 우방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선택할 리는 절대로 없고 그렇죠. 예. 예. 미국이 자기네 물건을 보낼 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유럽, 이스라엘, 한국이 남았는데 유럽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원을 해줄 때 이야기고 네. 지원을 안 해주고 트럼프가 돼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너네 각자 살아라. 난 몰라. 방위비 올려라. 예, 방위비 올려라. 안 그러면 뭐 니네가 하든지 이렇게 예. 돼버리면 각 국가별로 가성비 좋은 무기를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한국이 택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뭐 중동이나 네.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사잖아요. 천궁도 사고. 네. 뭐 그런 흐름일까요? 그게?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그 중동 쪽에 뭐 예멘 반군이라든지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산 무기를 쓰면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드론 엄청 싼데 그 토마호크나 이런 미사일 쏘게 되면은 그러네요. 완전 적자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사일,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게 되면 그래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정성적인 부분인데 그 중동이 덥잖아요. 네. 엄청 더워요. 네. 그렇죠. 근데 추운 나라에서 만든 거는 거기서 작동을 안 해요. 아, 네. 네. 근데 한국 거는 올해가 굉장히 겨울이 춥다고 하는데 진짜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워갖고 그쵸.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달 넘게 네. 열대가 이어지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는 작동이 잘 돼요. 음. 심지어 한국은 습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쪽은 덥지 습하진 않고 이게 무기가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사실 한국에서 다 테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고객들에게도 설명할 때 이제 자주 쓰신다는 네. ROE와 COE 차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플러스로 나와 있는 쪽을 좀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론 문외한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조선 마이너스거든요. 네.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선은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은 대표적으로 이익을 보고 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예. 조선은 수주를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수출도 그런데 한국 수출 실적이 나올 때 조선을 보게 되면 되게 들쑥날쑥해요. 막 어쩔 때는 플러스 100%가 됐다가 어쩔 때는 마이너스 100%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 사면은 선주한테 오더를 받아요. 네. 근데 이 배를 만드는데 반도체처럼 쫙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못해도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시차가 많이 있다. 네, 시차가 예. 많이 있어서 사실 지금의 실적은 2년 전, 3년 전에 받은 것들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업종이랑 비교해서 보는 게 조선만큼은 예. 맞지가 않다. 아,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요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조선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조선은 사실 제가 이렇게 걸러서 말씀드려요. 조선만큼은 좀 다르다. 예. 네. 반면에 지금 ROE가 그 현저하게 낮은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 자본 조달하는 것보다 리턴이 수익이 훨씬 낮은 그런 기업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주의가 필요한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지금은 기업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네. 뭐 사실 저도 탑다운 전략을 하기 때문에 매크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매크로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개별 산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잘 내는 것들을 봐야 되고 한국도 이제 그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가 거래소에 갔다 왔는데 네. 간담회가 있어하고 갔다 왔는데 그 끝나고 밸류업 지수가 나왔어요. 예. 네. 예. 밸류업 지수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밸류업이라 하면은 주주 친화 정책 고배당 막 이런 거였는데 금융주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네, IT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거래소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수익 쪽에 있었다고 봐요. ROE, 배당 성향도 중요했지만 ROE를 잘 내는 기업들을 좀 많이 넣었다. 그러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금융 당국에서도 ROE, 밸류업의 하나의 기준으로 ROE를 얘기했기 때문에 ROE가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 조금 회피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저도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을 조달하는 것보다 내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주주의 돈으로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이 훨씬 투자의 선호 산업이고 기업이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 자본 비용이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자본 비용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국면일 때는 오히려 과거에 자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주가 상승 탄력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네. 여기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배당 성장 할인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나눠 가지고 미래 이익을 땡겨온다는 뜻이에요. 네. 금리가 높으면은 미래 이익이 내려갈 거고 금리가 낮으면 미래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수혜를 고퍼 업종이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이오와 2차 전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BBIG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바이오만 살고 있어요. 예. 네. 배터리하고 인터넷 게임은 여전히 죽어 있고 배터리는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갔고 살짝 따라붙은 게 있고요. 왜 그랬냐면 결국에 COE가 내려가서 그런 고포업종이 올라가지만 미래를 봤을 때 정말로 이익을 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바이오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들어놨죠. 그리고 미국도 도와주고 있죠. 네. 생물과학 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중국이랑 거래 안 할게. 한국 애들 딱 쓰면은 너네한테 오더 줄게. 이런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막 황제주가 되고 네. 막 따라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런 고포업종들이 좋은데 BBIG 중에서는 아마도 바이오 정도만 움직일 것이고요. 네. 배터리는 당장 움직였지만 배터리는 결국에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좋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 또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네. 사실 시장 금리가 미국채 10년 금리가 3.7, 3.8 이래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 연준이 내년에 내릴 금리를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냐 덜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 금리에 따라서 보는 거는 굉장히 조금 지금 불확실하고 경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OE보다는 저는 ROE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요. 네.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을 볼 때는 ROE에 집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COE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다면 우리의 또 관심은 11월 FOMC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한 주에서 보시기에는
하우스뷰가 11월 금리를 B컷을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을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B컷이 없고요. 25bp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횟수도 한 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11월에 한 번 하고 안 할 네.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세요? 그렇다면 미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 네.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횟수의 차이 그리고 인하 폭의 차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1월에 한 번만 인하하는 게 남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요. 이 바이오에서 지금 삼성바이오가 황제주가 된 상황에서 여전히 바이오가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 생물보안법에 따른 반사이익 이 두 개가 결합이 됐는데 네. 혹시라도 그 연준에서 얘기한 거와 다르게 저희 뷰대로 좀 한 번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25bp 정도만 하게 되면 뭐 요 모멘텀은 조금 약화가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지션을 반대로 꺾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일부에서도 사실 미국 경제 그 전망에 대해서 네. 길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팀장님께서도 미국 경제 이거 뭐 침체가 정말 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뷰를 좀 들려주실까요? 경제 지표는 사실 침체를 좀 가리키고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여기 있는데요. 가져오신 자료에 11페이지에 11페이지인 것 있는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가져온 자료가 좀 많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네. 이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인데요. 네. 여기 회색 막대가 미국에서 공식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기간이었어요. 예. 근데 이 침체 기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선행지수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는 배경 자체가 사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예전처럼 경기 침체, 뭐 사후의 판단이 되겠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 선행지수 마이너스지만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은 과거 그린스펀이 있었던 이때 95년도, 90년도 후반대처럼 선제적 금리 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스무딩하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지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이게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현재 업황 심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 50이 기준이고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이건 뭐냐면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꺾여요. 주문보다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아래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경기는 안 좋은 거죠. 가운데 있는 비국방 자본재 수주라는 것은요. 항공기하고 그리고 방산 이거 빼고 정말로 이제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건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 차, 이것도 마이너스 국면이고요. 실업률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모든 경제 지표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약간 좀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경기 침체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경기는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고 정말로 미국 연준이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냐 안 되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유겠죠. 네. 근데 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다들 금리 쪽에만 너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금리도 중요한데 돈의 양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동성이. 네. 근데 자산 긴축은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툭 빠져서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